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순입니다. 클럽 버닝썬 수사로 시작된 마약 파문이 연예인, 재벌 3세 1위까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전에선 석 달간 이 마약 사범 4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마약은 우리 생활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남녀노소 구분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 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남대 경찰학과 이창훈 교수 자리에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에 계십니다. 박영덕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 토론에 앞서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필로폰 0.19g이 돈 봉지와 사용한 주사기가 나옵니다. 주차된 승용차 안을 뒤져 몇 겹으로 포장된 상자를 열자 필로폰 20g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7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7,300만 원에 달합니다. 대전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마약 공급책과 투약자 등을 추적해 단속한 장면인데 모두 43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전에서 클럽을 운영하던 42살 신모 씨와 함께 5회가량 마약을 투약한 26살 박모 씨 등 10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SNS로 마약을 구입한 뒤 판매자와 구매자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인적이 드문 공원 뒤편이나 주택가 계단에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가 29명으로 40대 이상보다 2배 이상 많았는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구입이 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대학생과 주부가 각각 3명, 회사원도 9명에 달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마약 사건이 40대, 50대, 이제 60대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20대들, 30대들이 이제 종종 투약자들로 발견이 되는데 경찰은 잇따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판매책과 투약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버닝썬 게이트웨이에 경찰이 이제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고요.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마약 범죄 실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종훈 박사님?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버닝썬 사건 이후에 이제 경찰이 좀 집중 단속을 한동안 했었죠. 네. 2달 동안에 1,700여 명 정도 검거를 했습니다. 마약 사범을.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거의 최근에는 평균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지난해 기준으로 12,600명, 네. 1년 동안 연간 검거를 했다고 한 달에 하는데 한 1,000명 정도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간 거의 1,000여 명씩 이렇게 좀 검거가 되고 있다라는 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조금 전에 보도에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밑으로요. 예,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의외로 많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해외에서나 우리가 봤던 일들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 10대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일각에서 그래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박영덕 시장님 나오셨는데요. 박 시장님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25년 동안 이제 마약에 빠져서 산 경험이 있고, 현재는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재활시키고 돕는 그러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마약 실태가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데 박 시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지금 문화가 돼버렸어요. 쉽다. 네. 과거에는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좀 따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가정의 주부, 회사원, 학생 네. 제일 많이 좀 있는 분들이 좀 유학생들이 제일 많이 좀 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학생들이요. 그 이제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좀 마약을 쓰는 연령대가 좀 내려가고 있다 하고 있는데 외국 사례를 이제 쫓아가는 그런 추세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그 마약 관련 어떤 수사 그리고 범죄 실태 이런 거 보면 외국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외국 사례를 계속 쫓아가는 추세입니까? 우선 국내 그 마약 관련 그 트렌드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2008년도에 그 마약류 관련 그 사범이 대략 10,0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지금 14,000건 정도 돼서 네. 10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에 대략 40% 정도가 네.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뭐 다들 말씀하셨고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그 마약에 노출되는 집단의 연령대가 점점 하향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용되는 마약의 종류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단순히 해외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국내에서 마약 관련된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약하면 종전에는 연예인 또 재벌가 2세, 3세 이런 분들이 좀 접촉한 그런 관련 뉴스가 접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도 대학생들도 또 연령이 이제 10대 후반까지 가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는데 박 기자님 좀 우려하는 바가 크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 주위에 네. 마약을 경험한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요. 일반 사회에 나온 정보보다는 좀 약간 좀 세밀합니다. 네. 예. 지금 현재 한 4,000명 검거됐다고 이렇게 좀 보도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920 몇 명 정도 이렇게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네. 실제상으로는 저는 그 10년 전에도 제가 그 한국에는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100만 원 넘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00만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불법 마약 이전에 그 합법 마약 그 병원에서 처방된 약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문제예요. 네. 네, 너무너무 큰 문제를 갖고 있고 중독돼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박 기자님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병원에서 처방받아 쓰는 그러한 약물에도 마약 성분, 마약 성격의 그러한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그런 성격의 물질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더 큰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그렇죠. 걸로 그게 이해하시는 거죠? 약물이 그 향정신성 의약품인데요. 네. 예, 의사의 처방 없이는 이제 받을 수 없는 약물인데 그런 약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많이 남용되고 있고요. 네. 네. 그에 더불어서 유학생들은 외국 나가서 그 외국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네. 예, 한국에 와서도 그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이 한국 시정에 맞지 않게 네. 그런 약물들을 많이 이게 접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희 교수님 이제 경찰학과 그 강의를 하시니까 이 정도의 그러니까 대전에서 한 40명 정도의 이제 마약 범죄자 적발한 것이 일상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많이 이제 단속을 많이 한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그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버닝썬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마약에 대한 실태가 좀 더 네.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걸 또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그 프랑스의 철학자 그 딜갱이 얘기한 것처럼 범죄는 순기능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그것의 현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또 네.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 버닝썬이 늘 계기로 네. 마약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뭐 생각들을 갖게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수사를 많이 해서 좀 마약의 실태를 좀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마약 청정국인지 아니면은 마약 청정국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좀 어떻게 이번 실태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충격적인 그 소식으로 좀 접했던 것이 네. 그 서울 시내 호텔에서 네. 마약 제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필로폰을 이제 제조를 했는데 불과 30시간 만에
그러니까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이제 제조를 하다가 이제 검거가 된 사건입니다. 네. 다행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그 정보가 포착이 돼서 네. 경찰이 잠입을 했다가 이제 그 적발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과연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그러니까 이 필로폰 제조 방식 자체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첨단화돼 버렸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약왕 영화를 보면 이제 나오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필로폰 제조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네. 어디 축사에 가서 제조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냄새 문제를 다 해결을 해서 네. 도심 한가운데 호텔 방에서 창문 열어놓고 작업을 해도 주변에서 모를 정도로까지 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또 생산을 해내요. 네. 자, 그렇게 생산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유포가 되는 것이고 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을 하는 거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상당히 지금 침투를 한 게 아닌가. 네.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집에서도 좀 필로폰을 제조할 수도 있다. 네. 자, 이런 상황까지 왔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사실은 최근에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박영덕 시장이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옆, 호텔에서도 이 제조가 가능하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데 또 현실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좀 동의합니다. 네.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는 자체는 뭔가 많이 약이 들어오든지 네. 우리나라 자체에서 제조하는 일들이 좀 힘들거든요, 자체가. 네. 근데 냄새 없이 마약을 제조한다는 자체는 뭔가 이렇게 마약이 문화적으로 많이 파고든 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약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런 문제성이 지금 한국에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찬 교수, 마약 말씀 주시죠. 청정국 관련해서 제가 네. 한 말씀 드리면요. 그 유엔에서 얘기하는 마약 청정국 기준이 이제 네.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가 되면 청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희는 지금 현재 22명으로 약간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범죄 전체를 놓고 마약 범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인구 10만 명당 살인 사건 비율은 약 2명 정도 되고요. 네. 강간과 관련된 성범죄와 관련된 게 대략 60회 정도 됩니다. 10만 명당. 네. 근데 지금 마약이 22명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청정국이라는 그 생각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은 곧 불어닥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유엔이 지정하는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그런 생각만 계속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국 박사님, 지금 이제 10만 명당 20명 건 거 지금 그 기준치가 이제 유엔 기준치인데 실제 드러나지 않고서 마약하는 그런 사람들 꽤 많을 거란 말이죠. 지금 옆집에서도 마약 제조하는데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준이 좀 약간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니 이제 그 기준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기준 2016년부터 우리는 이제 이미 넘어서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파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그 사법당국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필로폰이라든지 액상대마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지만 과거에 이런 걸 과도하게 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긴 한데 유사 마약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피벌룬, 아사나 질소, 그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지만 어떤 여성 한 명을 검거를 했더니 차 안에서 그 실린더가 100여 개가 나오고 그냥 그분은 늘 그 흡입을 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운전도 했다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병원 같은 데 가면 그 이른바 우유 주사 그것도 의외로 지금 많이 확산이 돼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외로 우리 생활에 지금 많이 침투해 있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투약을 당했을 경우도 의외로 많을 수도 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거죠. 자,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앞으로의 그 확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제까지 했듯이 이렇게 단속만 하고 적발만 하고 네. 그러니까 검거만 하고 이런 쪽보다는 예방을 하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약간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1년에 마약사범 검거자 수가 10,000명을 조금 넘는데 실제로 이제 유사 마약까지 접촉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졌던 이 박영덕 실장께서는 유사 마약 접촉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라고 지금 추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비공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피부에 사실 우리는 안 다가오거든요. 어떻게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십니까?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보면 이 마약을 불법적인 마약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 대용으로 쓰고 있는 약물들이 거의 그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들이에요. 네. 이 합법적인 약물로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안 하고 있고 끊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대용으로 쓰고 있는 약물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꾸 이 마약에 대한 그 중독자들이 이제 많아서 검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실제적인 거는 중독자들을 만들어 간다는 자체도 하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꼭 그 마약을 접한 사람들만 이 범죄인 취급당하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중독자를 만드는 자체는 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창 교수님, 지금 이제 그 마약 대신에 마약을 대용으로 쓰는 물질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100만 명 정도가 좀 노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 기준이 약간 허무맹랑합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게 암수 범죄 수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암수 범죄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면 이 형사사법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모든 범죄를 암수 범죄라고 합니다. 네. 이 암수 범죄의 크기가 가장 큰 범죄 유형이 성범죄이고요. 네.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발생하는 범죄일수록, 그다음에 피해자가 그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할수록, 그다음에 범죄 해결이 잘 안 되는 유형의 범죄일수록 암수 범죄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마약 관련 사범은 사실은 피해자 없는 범죄로 규정이 되고 있고요. 피해자가 네, 없어요. 예. 네. 사실 마약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얻는 그런 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다는 그 사실 자체로만 해도 암수 크기가 늘어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약 관련 범죄는 암수가 매우 크다라는 게 학계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네. 따라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규모 추정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적발 안 된 그 마약 건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제 세 분이 다 공통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약 수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마약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 또 피해자가 뚜렷하지 않거든요. 뭐 살인, 폭력은 피해자가 늘 있기 마련인데. 물론 이제 그 마약 사범의 가해자,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라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자, 우리의 그 수사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 없는지 좀 얘기해 볼까요? 어느 분이 좀 말씀 먼저 주실까요? 네네. 우선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수사라는 것이 과학화된 것은 사실 근래의 일입니다. 네. 근데 과학 이전에 그 수사의 기법들이 더 정교해지면 이제 예술의 수준에 오른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국내 마약 수사가 마약 청정국이었기 때문에 발전을 좀 덜했다라고 단순히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들 노력하고 계시고 수사 기법도 많이 향상돼 있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지만 다만 국내에서 마약 관련 수사의 그 제도적으로 한계가 몇 가지가 있는 것 제도적인 같습니다. 한계요? 네. 예, 우선 첫 번째로
마약을 단순히 수사를 해서 적발해내는 데 중점을 좀 두고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수의 크기가 큰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암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신고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최대한 의심스러울 때 마약과 관련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울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마약과 관련된 신종 마약, 특히 신종 물질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들이 즉각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제도적인 딜레이, 그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법의 지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단순히 마약류의 명칭을 사용해서 규제를 하는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관련 물질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제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국내에서는 마약이나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 함정 수사를 최대한 많이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외 사례에서 봤을 때는 특히 마약과 관련된 범죄 수사에서는 경찰들이 함정 수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거에 대한 제한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어서 수사의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 주시죠.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검찰청에서 그래서 지금 그 마약청을 신설하려고 별도 기고요. 예, 그걸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제 추진이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마약청을 신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마약청정국 이미 이제 우리가 그 마약청정국으로부터 벗어난 지도 꽤 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게 확산세가 의외로 좀 빠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게 한 이후에 그 사건과 이제 연관 지어서 이제 보통 이제 마약 사범들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2차 범죄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버닝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초기에는 뭐 버닝썬 사건은 폭력 사건으로부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캐고 보니 거기서 물뽕을 활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묻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무슨 뭐 그 감자 뿌리 캐듯이 이렇게 캐면 쭉 나오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의외로 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마약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 치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뭐 단체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체계적으로 아직까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시스템적으로. 근데 이걸 빨리 좀 해놔야 마약을 하던 사람도 내가 저 국가 시스템에 의존을 하면 내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면 이제 뭐 좀 정신을 좀 차렸을 때 자진 신고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신고해봤자 뭐 국가에서 날 뭐 제대로 케어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면 회의론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신고도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대책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빨리 갖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제 얼마 전까지 그렇게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면피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 관련된 수사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마약 청정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몰래 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부 또는 경찰 쪽의 단속이 약한 것이 마약 확산시키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영달 지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신고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치료를 권하는데 치료는 안 받고 계속 또 약을 안 한다 그랬다 또 다시 약을 하고 결국에는 약을 안 하는 방법은 교도소라도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인권 문제 때문에 이거 조사가 이게 쉽게 못 들어가요, 이게. 좀 그게 깊게 들어가서 그런 일들 좀 더러 많이 좀 발생이 되고요. 판매하고 그 투약사범하고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판매하는 사람은 투약사범을 내려놔서 그 공적을 만들어 버리면 네. 형량이 좀 줄어듭니다. 네. 네. 수사에 협조했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저는 좀 진짜로 네. 왜냐면 이 내려놓을 대상들은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내려놓지 않는 대상들은 갖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자기가 벗어나는 방법이거든요. 네. 저는 항상 그 문제 갖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꿔서 투약해서 검거된 사람은 네. 정말 이 판매책을 좀 내려놓으면 굉장히 좀 치료의 선도 좀 넓혀지고, 네. 좀 반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바는 마약 공급자가 한 명이 있다면 네. 그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고 어떻게 그렇죠. 제의 어떤 중과를 보면 공급자가 훨씬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수사에 협조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처벌 수위는 낮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계속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마약을 접하는, 마약을 유통하는 그러한 단계가 너무 쉽다. 인터넷, SNS 통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쉬운 건지 좀 감이 안 오는데 이종호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전 뭐 사실 구매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기사 나오는 거 보고 저도 이제 가끔 가서 이제 검색을 네. 해봅니다. 이게 이렇게 그렇게 손쉬운가? 뭐 네. 예를 들어 물뽕 차기가 그렇게 쉬운가?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의외로 관련 정보들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종의 버닝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만 그런 곳들이, 그런 클럽 같은 곳들이 일종의 약간 허브 역할들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의외로 지금 이제 많이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쉽게 지금 이제 그 구매가 가능한 게다가 요즘엔 또 해외 구매도 가능하니까 가끔 이제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서 뭐 이베이를 통해서 뭐 마약을 또는 대마초를 구매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건 참 그야말로 운 좋게 적발된 경우고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숫자는 아마 적발되지 아니한 채 그냥 이렇게 본인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이제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현대가하고 SK가 3세들 그 마약 구입 과정에서도 그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수사 기법이 조금 더 고도화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 못 막으면 제가 보기에 10대 쪽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0대들이 훨씬 더 그런 그 SNS나 이런 매체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반응하는 편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뭐 그 청소년들이 본드 흡입하던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전제하고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조금 더 그 고도화된 그런 마약을 흡입하는 단계로까지 이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이게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종호 교수님,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거에 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네. 약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마약에 노출되고 그다음에 마약이 유통되기 손쉬워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SNS 때문인데 인터넷 네. 통신망 때문인데 근데 이걸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인터넷 통신망 이런 걸 통해서 마약이 유포되고 거래되고 이런 게 손쉬워졌다. 근데 그거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이렇게 진흥화하고 고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하겠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수사와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제 사람들이 그 검색을 하고 그거에서 구매를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수사가 더 발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저희도 다 수사기관에서 다 알고 있고요. 수사기법도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겁니까? 문제는 경찰이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발견을 하고 그걸 폐쇄하는데 폐쇄 조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찰이 그 인터넷에 올라 있는 정보를 바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네. 그런 것이 나타나면은 방통이나 아니면 다른 그 정부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사이트가 폐쇄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간에 많은 시간들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웹사이트를 그러니까 거래를 주도하는 웹사이트를 발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수사 권한이 사실은 관할이 다르거나 아니면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뿐이지 네. 이 기법이 없고 잘 몰라서 그렇고 뭐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박영덕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마약 유통하는 그런 사이트가 지금 떠 있는데 이것을 바로 검거도 못하고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폐쇄도 못한다. 그러면 마약 공급자가 이러한 그 수사 당국의 허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검거 때까지 시간을 버니까 그때 마약을 팔고 이제 또 잠적하고 이러한 것으로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데 좀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이트 저도 이제 그 마약 수사하는 팀이랑도 제가 네. 이러다 보니까 농담식으로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한데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통장도 다 대포 통장이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가 지나면 그 또 사이트나 이런 걸 또 바꿔버리고요. 네. 그걸 또 추적해서 가보면 또 이제 없어지고 이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투약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구입했네. 근데 이게 안 걸리네. 네. 안 걸리네. 이러다 보니까 안심 넣고 또 구하게 되고. 네. 이게 걸리게 되는 거는 좀 주로 함정 수사를 해서 네. 투약을 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함정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네. 걸려서 오는 방역수들이 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투약 사범만 걸리지 판매 사범들은 좀 안 걸린다는 거죠. 그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치고 빠진 하나만 말씀을 말씀 드리면요. 주시죠. 제가 불법 도박, 그러니까 중독과 관련된 불법 도박 관련해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불법 도박 사이트가 만들어졌다가 영업을 하고 폐쇄되는데 대략 2주가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2주 만에 계속 변화된다는 얘기거든요. 도박이 그럴진데 마약 같은 경우도 더 급속하게 만들어졌다 사라지고 하면서 수사망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제도적으로 경찰이 뭐 함정 수사도 마찬가지고 기획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열어줘야지 좀 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아무 권한도 주지도 않고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수사를 제한시켜 놓는 현 상황에서는 수사의 효율성이 높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마약 유통도 이제 지능화되고 또 그 인터넷 통한 그런 마약 그 유통 사이트는 경찰의 권한으로는 이제 폐쇄도 안 되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경찰청의 한 조직 또는 경찰서의 한 조직으로 이제 마약 수사 그 부서가 있는데 별도의 그 마약 단속 어떤 기관이 들어선다면 어떤 수사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요? 이종훈 박사님? 예, 뭐 저는 당연히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경우를 예를 뭐 들자면 미국 영화 보면 이제 그 마약 단속국이 의외로 굉장히 힘도 세고 네. 또 조직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마약 차단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함정 수사 말씀도 하셨는데 뭐 요원들을 투입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함정 수사도 적극적으로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당장 그런 수준으로까지 가긴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당장 그 수준을 원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법무부 산하든 아니면 뭐 대검찰청 산하든 뭐 경찰 쪽도 뭐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약청을 빨리 신설을 해서 지금 현재 뭐 좀 소규모 인력으로 지금 마약 수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걸 좀 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마약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경유국 역할을 지금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립니다. 그리고 뭐 최근 또 보도 나오는 바에 따르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마약이 굉장히 성행해서 북한산 마약도 지금 뭐 여러 경로로 지금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또 있단 말이죠. 자, 이렇다면 이게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국제 공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동북아권에서의 그 마약 유통에 대해서 더 각별한 좀 관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국제 공조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별도의 청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하신 분들의 관련 기사를 보면 뭐 교도소를 뭐 한두 번 드나든 게 아니더라고요. 뭐 5번, 10번까지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어떤 마약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있는 어떤 재활 도움이 이제 주변에 없다. 굉장히 힘들다. 끊기가 일단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다. 이러한 그 마약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로 지금 규정해서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만 좀 재활 치료도 필요한 부분인데 자 재활 치료가 좀 현실적으로 기반이 관련된 기반이 좀 잘 깔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 박사님? 지금 이 약을 하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병원을 좀 가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이 작년에 22개에서 이번에 21개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좀 현장에서 일하고 좀 지방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전화가 오면 네. 가까운 병원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마약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만약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나라에서 지정한 병원이니까 안심하고 가십시오. 네. 그래서 그 치료보호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다시 이제 그 환자가 전화가 와요. 네. 이 병원에 안 받는다는데요. 그럼 왜 안 받는데죠?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그 치료보호 병원인데 그 환자가 갔는데 좀 왜 안 받습니까? 그러면 치료보호가 뭐예요? 네. 그럼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그거는 형식적인 병원으로 좀 돼 있는 거고요. 네. 21개 병원에 있는 와중에 지금 그나마라도 좀 돼 있는 게 한 2군데 정도밖에. 네. 예. 치료보호란 자체가 그래도 나라에서 예산이 있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번 연도에는 지금 안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예산이 안 된다 그래서 병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병원도 어쨌든 돈을 좀 들여서 병원을 하는 건데 네. 나라에서는 돈이 안 나온다는데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갖다 얘기가 들어줘야 되는 건지 저쪽에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지 좀 난감합니다. 네, 지금 저 말씀하신 거는 마약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있는데 네. 치료비를 병원에서 부담을 하면 국가가 네. 이 사람은 치료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그 수사를 받고 그동안에 마약했는지 그거를 수사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에 놓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정확한가요?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예, 뭐 그 치료 보호 감호가 되려면은 네. 형사사법기관에 적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형사사법 절차를 따라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용자들이 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미 형사사법기관과 접촉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두려움을 갖고 네. 그래서 치료 단계까지 접근하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또 무조건적으로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형사사법 절차를 또 배제시켜 준다는 것 자체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 마약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범죄 행위이기 네네.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국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벌을 하는 것이 또 사실은 나중에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이 처벌을 아예 하지 않고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마약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경험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그 관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발생하는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에서만 게 크게 이슈화 됐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 장치나 처벌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랬군요. 추후에는 그 두 개의 처벌과 치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사사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종 박사님, 그 지금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1차 범죄라면 또 마약 중독에 따른 또 2차, 3차
범죄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2차, 3차 마약 관련 범죄 뭐 좀 짚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강도 사건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동안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마약을 해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또 그 택시 운전 기사가 그 마약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할지도 또 모르는 거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3차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이 발생했는데 모르고 넘어간 사건도 꽤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전 그래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현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병원 측하고 경찰 측하고도 지금 공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런 문의 전화가 오면 그럼 절차 매뉴얼이 있다라고 전제하면 경찰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 오시라 그러고 일단 환자 오시라 그래서 거기서 뭐 형사적인 부분도 처리하고 동시에 입원도 시키고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좀 해주신 거나 다름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발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어요. 사건과 관련이 없이 본인이 내가 뭐 약을 한 몇 달 전에 했는데 약을 끊고 싶은데 또 약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21개 지정 병원이 돼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이. 근데 이 약물 자체가 약물 생각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약을 안 하려고. 근데 병원에서는 그걸 안 받는 거죠.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왜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고 우선은 예산 형평성이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적거나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거부하는 거고 다음에는 어떤 분은 제가 병원에 가서 좀 입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전에 마약을 해서 아니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왔는데 또 마약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이러니까 불안, 걱정 이러니까 병원에 우선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약 한 게 좀 안 나온 거죠. 그러면 마약을 안 했는데 왜 병원에 입원을 하십니까? 병원에서 거부하는 거죠. 왜냐면 꼭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나와야지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 마약을 하고 싶은 그 갈망이 생기면 본인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다 그 병원에도 가서 좀 정신적으로 좀 치료받고 좀 있다가 좀 나와야지 좀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종욱 박사님은 좀 어느 점이 가장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죠?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발 관련해서는 이제 청이라 또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약 사범들이 앞으로 재범을 이제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형사 절차 밟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교도소 가서 거기서 뭐 치료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1개 병원 지정해놨지만 실제로 2개 병원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지금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도록 이제 정부 쪽에서 독려도 하고 또 재정 지원도 빨리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상대적으로 이 뒷부분 그러니까 이제 마약 투약 그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거의 시스템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허울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훈 교수, 우리 이제 그 마약 중독자 치료도 중요하지만 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 처벌 수위가 낮다. 그래서 다시 접촉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마약 단속 기구 설립과 관련해서 좀 처벌 수위 어떻게 좀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처벌 수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마약류 관련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5년 이상 징역을 부여하고 있고요. 마약을 이용하기 위해서 소지한 사람들, 이용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이용자와 제공자에 대해서 차등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마약 관련해서는 정책이 항상 두 가지인데요. 공급자를 타겟으로 한 정책과 수요자를 타겟으로 한 정책이 나눠지는데 그 마약 단속국이나 뭐 중앙 집중화된 기구를 만드는 것은 공급자에 대한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실 마약 단속을 위한 중앙기관의 설립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외에서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권화돼 있는 경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국가 마약 수사청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이 마약은 점조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분권화된 경찰 조직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중앙 집중화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마약 수사청을 만들어서 정보도 중앙 집중화하고 그다음에 수사 인력도 중앙 집중화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사실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이 교수께서 이제 국제 공조 수사 부분까지 말씀하시고 또 두 분 역시 그 마약 단속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약엔 애초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하죠. 앞서 자막을 통해 안내해드린 것처럼 마약 신고는 국번 없이 112입니다. 또 마약 퇴치 운동본부 1899에 0893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